국민의힘 위성정당의 비례 공천 명단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 사천 논란, 호남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당정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글로 논란이 됐던 양문석 후보가 직접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사죄했지만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공천 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친노 친문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개파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 집단 사직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증원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유세의 경우 강남 3구는 7에서 18%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오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군중 연설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보한 영토를 거쳐 육지로 크림반도까지 갈 거라며 전쟁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유럽연합과 나토는 이번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퇴근길에는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황사가 겹치며 늦은 오후에는 흙비나 흙눈이 내리겠고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와 체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꼬박 한 달이 됐습니다. 전공의나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다음 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오늘로 한 달을 맞았는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저녁 각각 회의를 진행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25일 사직서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 20개 의과대학 교수진이 모두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지 꼬박 한 달을 맞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상태를 고려해 외래 진료 등을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진료 차질이 더 심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존경을 받아온 의대 교수들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 차질이 더 심해질 것에 대비해 정부는 다음 주 공보이와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 대해 첫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인데 정부가 내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늘어난 2,000명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몇 명씩 배정하는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쯤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배정 결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2,000명 정원은 수도권 의대의 20%, 비수도권 의대의 80%를 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수험생과 학부모까지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대 교수 측은 대화의 장이 열리지 못하고 파국이 닥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난 한 달 동안 병원장들과 의대 교수 협의회,
학계 등 의료계와 40차례 정도 소통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대화의 장이 열릴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사 면허로 국민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 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 상당수가 입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의대생 5천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2,460명이 8월 안에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419명은 이미 입대 신청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8월까지 현역병 입대 신청을 하거나 여름에 있을 의무병 모집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대부분 도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가 5시간여 만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자세한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던 25톤 화물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앞서 가던 화물차는 완전히 뒤집혔고 다른 한 대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앞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 역시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뒤쪽 차량에는 많은 양의 모래가 실려 있었는데 이게 도로 위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경찰과 소방은 굴착기와 크레인까지 동원해 5시간 넘게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모래가 많아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도 도로에 모래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도로 통제는 모두 풀렸고 차량 정체도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시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가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오르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비싸진 사과 대신 다른 국산 과일 찾는 분 많으실 텐데요. 딸기에 이어 참외, 또 다른 채소들마저 작황이 좋지 않아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값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은 물론 저렴한 수입 과일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참외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 날씨와 재배 면적 감소에 지난달 출하량이 평년 대비 40%나 줄었습니다. 10월부터 날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작년 대비 상당히 일기가 안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참외의 이제 숫기라든지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번 달에도 전국 참외 출하량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2% 적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1%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딸기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4%나 줄어서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8%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애호박과 오이 등 채소 출하량도 일제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안정자금 1,500억 원도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 수입과일 등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로 현재 24개 종류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등 5종을 바로 추가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24년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며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도매 가격이 여전히 2배가 넘어 여름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 배 10개 소매 가격은 41,551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 내렸습니다. 사과 10개 소매 가격은 어제 24,148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1.9% 하락했습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공천과 관련해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윤한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 결정을 놓고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일단 여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제2의 당정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놓고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과 호남 홀대론 등을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의 당선권 박 배치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친한동훈 공천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특정인 검증이나 호남 홀대론에 대해선 살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그 배려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네, 이종섭 조기기국, 황상무 거취결단 등 한 위원장의 요구에 대한 당정 간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용 불가 방침에도 한 위원장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수도권 후보 등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힘을 싣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천 동미추홀 의리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이 심각하다며 자신의 살을 내주더라도 상대 뼈를 끊는 육참골단이 필요하다고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관련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제2의 당정 갈등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한 한동훈 위원장은 잠시 뒤 서울 한강벨트 인접 지역을 방문합니다. 동작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주요 격전지를 돌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인데 최근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한 총력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불량품 발언과 함께 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공천심사 면접에서 이재명계 동료 정치인을 비하하는 이 수박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여기에 도덕성 최하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양 후보와의 경선 패배 뒤 침묵을 이어가던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이 빈도와 수위, 내용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양 후보 사퇴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이 같은 요구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개인에 대한 비하가 아닌 한미 FTA 등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앞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의 이 막말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공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의 소관이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판단한 일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더 이상 선대위에서는 기시 제기된 의견 외에는 추가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과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정당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정권 심판론 보완제 역할을 할 조국혁신당의 무작정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전략적 연대 기조가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후보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원, 춘천과 원주에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총선을 22일 앞두고 여야 모두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여당부터 짚어보면 국민의힘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지금 당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현장을 뛰고 있는 후보들도 지금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현장 민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예. 늦을수록 아마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예. 기대나 예상보다 좀 더 강하고 분명한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뜸을 들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상황을 좀 더 익을 대로 두는 것인지 예. 상황 관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대통령실이 현재 상황을 보는 인식의 수준과 어떤 방향,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총선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예.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는 부분과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에 지금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예. 대통령실의 언급이 너무 단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윤한 갈등 2라운드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예. 절대 없다, 엄단한다. 사실 이런 표현은 대통령 아닌 사람들이 쓰고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지어야 되는 역할인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 단호함은 읽혀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도 온전히 다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인식과 이 총선 인식에 있어서 조금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이제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그 대사와 관련해서는 이거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만약 들어와서 대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에다가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서 나오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 당과의 어떤 의견은 다른 것 같은데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갈등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여당의 입장은 예. 이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하는 얘기고 저는 그걸 대통령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늘 국민이 옳다. 예.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더 후보들과 지금 이제 여당 관계자들이 더 지금 백중세인 수도권에서 벌써 지금 이 격차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 이미 시기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선거를 3주 앞두고 지금 또다시 이 2차 윤한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이미 국민들한테도 와닿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난주에 다 조치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을 왜 대통령실이 저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는 잘 모르겠으나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이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은 확실히 지금 수도권 후보들에게는 절실하게 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 민심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발언들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윤계 움직임까지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 또 친윤계 김경진 전 의원 대통령의 읍참 마속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용 의원들 친윤 핵심인 이용 의원도 이런 좀 어떤 비슷한 이야기를 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거죠? 몰려서 하게 되면은 대통령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될 거고 또 그 권위 상실의 그 부수적인 위험 요소까지 있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의원조차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만큼 지금 선거가 어렵다라는 걸로 아마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를 보느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30% 정도만 수도권에서 얻으면 민주당과 일당을 놓고 승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도 언저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발을 이제 서울에서 20석 언저리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라는 거고 이용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같은 경우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저런 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수도권 승부를 포기한 거냐라는 게 아마 이 현장을 뛰는 후보들의 그 생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의 선택이 수도권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행보를 하느냐라는 게 결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앞서 그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면서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의도에서는 윤한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중 한 가지가 지금 이제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 관련된 요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발표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서도 지금 약간 친윤 갈등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좀 촉발되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금 연장선에서 또 어제 비례대표 이제 순위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철규 지금 공관위원이면서도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 대한 좀 불만을 드러냈고 이제라도 조금 뭔가 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 전까지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그냥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좀 이 순서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의 그 위원장의 영입 위원들이 뭐 4번, 5번, 6번 아주 안정권에 다 배치가 됐고 또 비대위원 김혜지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도 안정권에 다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0석 안에를 지금 당선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소위 한동훈의 사람들이 안정권에 지금 배치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친윤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의 험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뭐 전남도당이라든가 광주시당 그 위원장들은 22번, 24번 이 당선권에 좀 멀어진 사실 좀 의원이 되기 어려운 이런 또 순번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철규 위원의 표현은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이 선거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의 두 가지 그 사안에 대한 지금 대처도 이걸 이제 국민이 보기에도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총선은 치러져야 할 텐데 이걸 공수처의 탓으로 돌리거나 언론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좀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친윤 갈등으로 또 비춰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겹친 악재로 총선에서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기환 전 위원장도 지금 이철규
의원의 어떤 불만의 어떤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윤 대통령 광주고검 있을 때는 지검 있을 때는 또 오랜 인연이어서 24번으로 배치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친윤계 어떤 비례 순번에서는 멀어진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예지 의원이나 한지아부 교수가 좀 들어간 측면들을 좀 불만 요소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철규 스타일은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물 밑에서 조율과 또는 이 뭐랄까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성 언급을 한다는 거는 아마 이철규 스타일이 아닌 듯한 걸 보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앞서 이종섭, 황상무 경우는 내부 조율이 돼서 단일한 목소리로 나와야 되는 사안이었고 이 경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이 끝난 걸로 결과물로만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철규 의원의 입을 통한 어떻게 보면 용산의 그 의견 표명 또는 평가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해석인 걸 보면 상당히 의견 차이가 존재했고 대화나 또는 소통이나 협상이나 협의가 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총선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당과 이 용산의 괴리가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는 건 이제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뭐 가타부타 주변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당의 입장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선거를 치르는 건 당인데 만약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소야대가 된다는 거는 용산에게도 사실은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총선을 이기고 보자. 어떻게든 정리하고 보자라는 게 여태까지 기조였다라고 본다면 굳이 따진다면 한 2월 초중순까지의 그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 지지율의 일부 상승으로 보여졌던 이런 것에 따른 조금 그 안이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간다면 과연 총선의 승리의 기준을 서로 딴 데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그 보호해야 할 그 대상을 용산이 생각하는 그 대상과 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당이 생각하는 이 좀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추리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고 조율하고 이 단일의 그 대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이번 주 뭐 후보 등록 이제 있게 되니까 결국 비례대표권도 오늘 내일 모레 요 사이가 중요하지 않겠나 관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도 용산과 당의 입장이 어떨지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최근 그 막말 논란, 과거 막말 논란에서 당에서 공천 취소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공관위 결정에 불복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 한동훈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후 복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었는데 관련 발언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용산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 제가 뭐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롯이 저의 선택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 겸허한 선택을 구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려야겠네요.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과는 무관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원론적으로 뭐 하신 말씀이라고 존중을 하고요. 저는 제가 수영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동안 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을 다시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산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는 교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만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윤석열 정부라는 표현을 8번이나 반복을 했고 또 윤석열 이 대통령 이전에 그 검찰총장 시절에 뭐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또 언급하기도 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수영구의 주민이 본인을 선택해 준다면
당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동훈 예. 위원장의 전의 발언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예.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거에 별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 좀 자신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본선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윤석열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장해찬 후보의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민심의 표를 좀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서 예. 이후에 만약에 정말 당선이 된다면 그때 정말 복당 여부가 또 하나의 또 갈등의 또 씨앗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좀 윤심이 좀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장해찬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에 예. 그 격려 전화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한 예. 사람이거든요. 예. 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그래서 아마 용산과의 사전 교감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소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충분히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그 정황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예. 그래서 몇 가지 보면 이게 이제 용산과 당의 그립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 1호 참모라고 부를 정도의 그 인사가 예. 무소속으로 탈당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당과 용산의 그립감이 떨어졌다라는 반증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진정성의 부분입니다. 예. 본인이 정말 본인 언급대로 대통령의 1호 참모였고 이 정부의 성공과 그 성공을 위한다고 한다면 과연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정말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거. 예. 앞서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후에 지금 무소속 출마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그 진정성을 과연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고 있는데, 그죠? 대구에서도 한 분 계시고 하는데 이 텃밭 지역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텐데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는 돼요. 예.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가 아마 대단히 어려울 거고 잘 돼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예. 뭐 충분히 복당도 시간 문제일 것이고 예. 뭐 언젠간 가능할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이제 지키는 셈은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예. 그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좀 짚어보면 이제 잘 되면 최선의 길은 물론 수용구에서 당선이 되고 복당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수용구에서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정현욱 후보,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 이렇게 3파전입니다. 만약에 안 돼서 어부지리로 민주당 쪽으로 표가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용구에서 장해찬 후보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현재로는 그 수용구 자체가 15대 이후부터 계속 지금의 이제 이 보수 당이 계속 집권을 했던 그런 지역이긴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을까. 장해찬 후보가. 장해찬 후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보신다. 아슬아슬하게 뭐 이길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또 지금의 이런 그 굳이 당에서 말리는 이 무소속을 나와서 이렇게 또 출마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용구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구나 부산의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 인해서 이 전국 선거, 특히 이제 수도권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직접적인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부분도 무소속으로 당을 이기고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을 2월 달에 오래전에 그어놓은 부분을 그걸 지금 넘어서서 지금 출마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수도권의 민심은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이 출마 여부가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어떻게 보면 장해찬 후보도 당보다는 그 1호 참모라고 했으니까 이제 용산이랑 좀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당에서 내놓은 후보 그리고 장해찬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실에 조금 가까워 보이는 듯한 후보.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강력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셀링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외엔 다른 걸 내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승부를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여태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건데 오히려
이 무소속 출마와 또는 탈당 후 출마와 관련해서 보면 수도권에서 이제 3자 구도가 돼 있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중도 보수표를 잠식할 걸로 보여지는 개혁신당 후보.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새로운 미래 쪽이라든가 또는 민주당 탈당 무소속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표에 대한 그 잠식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거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제 특히 이제 5% 이내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양당의 텃밭 지역에서의 사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예. 그렇게 큰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쪽에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탈당 후 새로운 미래 출마의 경우들이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여전히 그 공천 파동 여진이 있습니다. 과거의 막말 논란으로 인한 공천 파동인데, 공천 갈등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논란됐던 양문석 후보 공천 두고 당내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 의견들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그러면은 좀 더 폭넓게 과거 발언들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 왜냐하면 이건 상대방이 있는 또 경쟁하는 정당이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 외에 몇몇 가지가 이렇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그냥 조금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묻힐 수 있는 문제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지금 양문석 후보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양문석 후보를 지키기로 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정봉주 후보까지는 양보했지만 양문석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 여기서 밀리면 아마 더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누구에게 밀리는 겁니까? 개파 갈등을 통해서 어떤... 그렇죠. 어차피 처음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의미의 공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박용진, 양문석 이 두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 그 사당화,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을 상징하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누구도 물러설 수는 없는데 김부겸 선대위원장의 언급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반영될 거였으면 이미 아마 반영이 됐을 텐데 지금 그냥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내에서 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더라도 어떤 공천 갈등이 계속 노골화되다 보면은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이런 도덕성 부분이 검증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 공천 과정을 지켰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또 한 번 몰리는 또 그런 계기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지금 이제 한 정치인에 대한 논객의 평가는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다른 막말 논란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이긴 한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걸 다시 공천을 뒤집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지금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수로 지금 다시 공천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현재 당대표의 재량권에서 50석 정도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미 지금 초과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당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걸 또다시 이제 이 친명의 갈등으로 이 친명과 비명의 갈등으로 이게 더 커지는 것은 막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와 또 이 민주당의 과제일 텐데 그래서 유시민 전 또 의원이 이런 또 발언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안달복달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에게 잘해야 될 것이라고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대표적인 친노 쪽의 이제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쪽의 의견에 좀 힘을 실리는 듯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친노 쪽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건데 그 부분 김 교수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살아있는 분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총선을 대단히 쉽게 갈 수 있었던 민주당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논란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상식적이냐 상식적이지 않느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예. 이미 뭘 상식하고 비상식적이다. 어디까지가 상식적이다라는 데서 대다수의 판단이 내려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기차는 간다. 이미 결심을 하고 들어선 일이었고 이제 와서 물러선다면 여태까지 한 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에다가 예. 더구나 3중 페널티의 박용진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오늘 나오죠? 오늘 저녁에? 박용진 의원 건과 함께 예.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내 갈 길 가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 뭐 논란은 있겠지만 예. 그들의 대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 않겠나. 예. 아직 결과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박 교수님 내 갈 길 가겠다.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쯤 조수진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거죠? 강북을 얘기가 아니고 강북을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고 아마 박용진 의원도 제 갈 길 가야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예. 어쨌든 이번 건으로 본인은 지금 정치적 그 위상이 예. 대단히 높아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의 박용진하고 다른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치인 박용진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제 확보된 건데 그 동안에 이제 그 내외의 평가들을 좀 보면 대체로 그 뭐랄까요 좀 개인 플레이에 능한 정치인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팀을 좀 만들고 팀 빌딩을 하고 또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확보를 했거든요. 강북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물론 64% 이상 득표해서 예. 이기게 되면 아마 이번 민주당 공천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상황이 될 텐데 예. 그 크레딧은 아마 박용진 의원이 갖겠지만 그 예. 반대의 크레딧은 아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강북 을 경선인데 박용진 의원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네. 호남을 찾아서 이 강북을 선거하는데 호남에서 지지 호소하는 이 상황도 좀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이 강북을의 후보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70%의 비율을 반영을 한다라는 게 아마 박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권리당원들의 여러 가지 색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알고도 받아들이고 이번에 제 세 번째 지금 경선에 또 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본인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수진 후보의 여러 가지 경력이 굳이 친명이다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정봉주 어제 전 의원이 또 기자회견하면서 조수진 의원을 응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내가 조수진이고 조수진이 네네 그런 발언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오늘의 저녁의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박용진 의원이 저는 당의 결정이 수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개인 박용진의 어떤 위상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걸로 해서 또 다시 어떤 당의 뭐 이런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운칠복삼인데 왜 조수진이라는 여성 후보를 냈겠어요? 25% 여성 신인 가산점의 안전장치거든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전국의 권리당원 70%가 결정을 한다라는 안전장치로도 불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64% 이상을 득표해야 만약에 정말 이긴다면 아마 대단히 희화화된 그 민주당 공천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참 그 개인 정당의 경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정당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이야기 짧게 또 두 분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비례대표 순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비례 2번, 그러니까 남자 비례로는 1번을 받았습니다. 뭐 보통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는 당선권 안에서 뭐 상징성 있는 인물이 끝번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남자로는 1번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은 좀 예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 혁신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강령이라든가 또 제1호 공약이라든가 또 영입한 인재들을 보면 분명한 건 검찰개혁을 우리가 선두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비례 이 공천 후보도 한 13만의 어떤 이 선거인단에서 한 1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순번 투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은정 전 검사나 조국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에서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라는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부정적인 평가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이 10번을 받아도 예. 또 부정적인 평가들은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이 당이 원하고 또는 또 일부의 국민들이 또 힘을 실어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순번에 담긴 전략? 조국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한 셈이 됐고 어쨌든 반윤석열 반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중적인 측면은 저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는 반윤석열 반검찰적일 거예요. 그리고 예.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의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기형적 선거제도의 부산물이죠.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고 또 민주당 전체에 어떻게 보면 진영의 단합력 또는 결속력 또 파이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괴력이 현재 있는데 쟁점은 지금 천장이냐 지지율이 이제 천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반윤 반검찰의 아주 분명한 색깔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왔는데 이게 이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이어갈 수 있겠느냐. 예. 그들의 문제는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윤 반검찰이라고 하는 이 모토에 호응할 수 있을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쓰인 계좌를 바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종목과 코인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방에선 범죄가 발생해도 계좌 지급 정지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돈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는 피해 사례를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내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딩방에 가입한 70대 A씨. 처음엔 진짜로 수익을 내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자 A씨는 빚까지 내가며 5억 원 가까운 돈을 넣었습니다. 리딩방에서 만든 자체 주식 거래 앱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수익하고 이런 게 그나 정확히 다 나오니까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부터 수술까지 다 나왔어요. 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돈을 500만 원, 1,500만 원 다 추금을 하니까 또 추금이 다 되더라고 버린 거에서. 큰 돈을 넣은 순간 운영자가 출금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억대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던 걸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해당 업체는 평소처럼 운영을 이어오고 있고 계좌 역시 버젓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리딩방 사기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은행이 법적으로 지급 정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명백한 사기 범죄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이 리딩방 업체가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도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최근 총선을 앞두고 각종 테마주와 코인 열풍까지 불면서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피해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거의 99.9%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접수 당시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진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사 단서를 모아가지고 역으로 추적해서 피의자를 검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 5개월 동안 경찰이 적발한 불법 리딩방은 1,900여 곳, 피해액은 무려 1,800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리딩방 피해자들 가운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미아동 집에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3m 아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14일에 일어난 경남 통영해상 어선 침몰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5시 반쯤 수중 수색 중 선체 기관실에서 60대 한국인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대기 발령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과 주먹을 휘두르며 다툰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5선이 확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한 새 영토를 거쳐 육지로 크림 반도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이번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뒤 첫 군중 연설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콘서트에서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아와 돈바스를 거론하며 이 지역이 러시아로 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Их путь на родину оказался гораздо более тяжелым, трагичным. Но все-таки мы сделали это.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새 영토를 거쳐 크림반도로 갈 수 있는 철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남부 도시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마리우폴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복원됐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 기차가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까지 직접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Приветствую и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аздником, с воссоединением Крыма и Севастополя с Россией. 붉은 광장에는 공연 시작 6시간 전부터 인파가 모여들었고 군중들은 국가를 부르며 러시아를 연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 대선을 성토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수장은 일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실시된 것을 규탄한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러시아 대선은 불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현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비구름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20cm의 폭설이 예보됐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많게는 3에서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동하실 때는 미끄러움 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이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에서 황사가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황사가 비구름과 만나서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우산을 꼭 준비하셔서 비나 눈을 직접 맞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는데요. 오늘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11도, 광주 14도, 대구는 1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많은 눈이 이어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모레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